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김세연 불출마 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작은 제목은 불출마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해서요.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의원 전원 물러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본인이 소속한 정당입니다. 좀비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보수발 인적 쇄신 신호 아니냐 촉각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편 같은 날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나가서 민간 영역에서 제도권을 떠나겠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로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인데요.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두 인물의 의미를 묶었습니다. 김세연, 임종석 불출마, 불붙는 여야 세대교체. 그러니까 어제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이 행보의 의미는 세대교체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86그룹 간판 임종석 정치 떠난다. 그러자 여권 친문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나 봅니다. 친문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여당의 수도권 3선 백재현 불출마 고심이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 공중훈련 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격 결정을 했고요.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협상장에 돌아오라. 이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뭐 한 해 그동안 참 많이 많았었는데 연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요 사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요.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한미일 연쇄 장관회담을 열었지만 지소미아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로 끝납니다. 이거를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이 문제 평행선을 달려서 아직 접점이 없다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먼저 좀 사진을 봐주실까요? 지난 16일 홍콩 시내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중국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마치 무슨 대민봉사 활동 나온 것 같잖아요. 이게 뭐 체육복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벽돌을 나르고 뭔가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군 홍콩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홍콩 시내에 등장했다는 의미거든요. 시위 무력 진압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최후 통첩을 한 뒤에 이례적으로 중국 군인들이 홍콩 시내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번의 모습은 이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존재 자체가 민폐다. 방금 일명기사 때 소개됐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가 민폐다. 돌연 은퇴 선언,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 내용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화상면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 가족과 관련해서 화상면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접점 못 찾았다.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불출마 회견,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 황교안, 나경원 다 물러나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지금요. 본인의 소속당, 본인이 속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민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비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다 해체하자. 다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김세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일무일답을 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싣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현재는요. 중진물갈이 이끈 제2의 오세훈 이런 기대도 있다고 하고요. 이대로면 자민련처럼 자연 소멸한다. 무너지는 나라 지켜낼 수가 없다. 현역 의원 모두 불출마하고 완전 새로운 주체가 중도 보수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요. 중도와 보수를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그동안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보수 얘기만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통합을 거론해서 그것도 보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세현 의원은 중도 얘기를 또 했다는 점. 이 점도 조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세현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은커녕 총선도 이 상태는 어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다 물러나자. 거기에 앞장서달라고 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당 살리는 길 가겠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 답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앞장서달라 물러나는데. 지금 좀비 정당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당 살리는 길 가겠다. 당 해체 주장에 한국당 반응입니다. 지도부 불출마 놓고 즉답을 회피했다. 황, 쇄신의 또 다른 출발될 것이다. 이 의미는 뭔가요? 사실상 거절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인가요? 그 소장파 사이에서는요. 김세현, 살신성인한 것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영남 중진들은요. 인위적 쇄신 반대한다. 왜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냐. 이런 약간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을 위한 충성된 뜻, 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황교안 대표님하고 나경원 대표님 불출마에 앞장서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서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습니다. 당이 이기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여튼 총선 승리를 위한 그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기자들 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철 편집위원. 네. 어제 김세현 의원의 여러 가지 주장과 어떤 규정,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귀를 잡았던 게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그리고 지금 좀비와 같은 존재다. 민폐와 좀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평가 좀 해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중하게 쓰던 물건들도 예. 오래되면 이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겨울로 오기 때문에 옷장 문을 딱 열었을 때 예. 아주 오래된 옷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놔두고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나를 따뜻하게 했던 옷조차도 지금의 시대 정신과 효용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버려서 재활용함에 넣는 것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도 내가 아주 맛있게 먹던 예. 묵은 김치도 이제는 너무 오래됐다면 예. 쉬어서 못 먹으니 예. 예전에 나의 건강을 나의 속을 보호해 주던 것들도 이제는 효용이 다 했다면 과감하게 예. 꺼내서 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예. 우리 김세현 의원 어제 제가 오전에 그 정론관 기자회견 문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결국에 불출마 선언을 하겠구나. 야, 이거 한국당에는 예. 핵폭탄급 폭탄이 하나 어제 터졌구나. 갑자기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또 예. 장문의 문자를 전부 보냈을 때 예. 보니까 과감하고 아주 폭탄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여태까지 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소신들이 묻어 있던데 어쨌든 한국당이 김세현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예전에 많은 것들을 드렸던 정당이지만 예. 이제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드릴 것이 없다면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예. 그러한 대표자의 입장에서 예. 대표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과감히 내려놔야 될 시점이라고 김세현 의원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민주주의는 예.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 국민이 이제는 너는 이제 재활용함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저는 냉장고에 계속 있겠습니다 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냉장고에 발을 뻗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인이 꺼내서 버리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함으로 가고 예. 재활용 옷까지 함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정치는 갈 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예. 국민이 하던 대로 해왔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이 하던 대로 국민이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국민이 끌어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예.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이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예. 지금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결국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예. 그러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김세현 의원의 결단은 바로 정치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눈을 읽을 때가 왔다. 자유한국당이 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최육철 편집위원께서는 더 강력한 비유를 하셨나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국민들이 옷장을 열었는데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옷,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더 이상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 김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함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지금 김세현 의원의 주장의 골자는 한마디로 다 물러나자입니다. 그리고 다 해체하자입니다. 이거 실현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세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예. 보수 통합과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어. 그래서 빅텐트론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텐트론을. 예, 저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유주의, 공화주의. 예. 그래서 많이 듣던 말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유와 공화. 공화주의. 예, 그다음에 보수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주체가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 말은 어쨌든 누군가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죠.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한국당 기반의 플랫폼은 자기는 거부한다, 반대한다라는 취지고 그럼 누가 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음 총선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기반 역할을 해서 예. 보수 통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한국당 기반으로 한 건 자기는 반대한다거든요. 그거 어디 기반입니까? 그건 아직 말씀 안 하고 계신데 그걸 예. 말씀을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강조했던 그 중도라는 의미를 강조한 부분이 뭔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중도도 한데요. 들어가 있고 그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공화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예. 보수주의라는 말은 쓰지만 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자유와 공화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보수 통합의 구도를 염두에 둔 예. 이런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해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 한국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그 보여요. 해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당을 기반으로 한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의 어제 그 주장은 한국당 해체를 통한 보수통합으로 가자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황교안 대표는 그건 아니고 한국당을 다시 살리면서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김세현 의원의 뭐 한국당 현역 의원 전부 불출마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해체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 예. 중에 다시 또 출마자가 나오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는 다소 좀 무모하기도 하고 예.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저는 보수통합론의 방법론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아, 보수통합론의 방법론. 그렇다면 사실 보수통합을 하려는 게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잖아요. 이른바 과거에 이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던. 자, 지금 보수통합 놓고 약간씩 뭔가 결이다는 모습인데 그래서 다음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거론하며 논개된 김세연 계파 갈등 비하하나 이겁니다. 또 계파 갈등. 한국당 내의 계파 갈등일 수 있지만요. 한국당 밖과 한국당 안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 완전 해체 요구 파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같은 내용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반응들이 있어요.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은 비박계로 통하죠. 비박. 나도 황 대표도 자신 돌아봐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친박계. 고쳤으면 된다. 해체 옳지 않다. 다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고 추가 불출마 가능성, 영남권 중진의 영향, 그리고 변혁. 이른바 지금 이제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도. 아픈 만큼 반감,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뭐 굉장히 뭐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전체적 결들이 다른데 계파 갈등. 계파가 그동안 한국당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실려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계파 갈등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요, 어제 이제 김세현 의원의 그런 불출마 주장을 보고는 막상 물러날 사람은 안 물러나고 물러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있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여당에서 그 많은 실책을 했다고 하는데 예. 대한 정당이 될 수 없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 작은 불이 빅뱅, 네. 우주 대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파 갈등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 자체가 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게. 사실 어떤 뭐 변화를 하자는데 거기에 갈등이 붙게 되면 그 변화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 창조적 파괴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창조가 뭡니까? 예. 사실은 우주 대폭발이 예. 가장 큰 창조예요. 예.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퇴비가 썩어서 옥토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 계속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황폐화돼 가지고 예.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마른 수건 계속 짜봐야 거기 물 나옵니까? 수건만 찢어지지. 예. 그런 상태가 좀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모른다면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죠. 빈 공간이 생겨야 그 압력이 생기든 에너지가 예. 휘몰아치든 예. 뭔가 그 빈 공간을 중심으로 뭔가 생기가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는 건데 예. 빈 공간을 막는 저런 계파 갈등으로 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는 빈 공간이 생길 일도 없고요. 작은 그 공간이 생겼다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뭔가 지금 강력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답변들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석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뭔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놨는데 단순히 불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지금요. 보시죠. 임종석 제도권 정치를 떠나 통일운동 매진하겠다. 어떻게 뭐 통일운동은 본인의 평소 관심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계은퇴인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전격 불출마 선언과 함께 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큰 손실이다. 이렇게 약간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있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취임 6개월 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연히 이 질문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나 임종석 전 시장이나 이른바 이제 386의 리더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좀 알려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내 86그룹 용태 확산되나 뭐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임종석 전 실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역구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살림집 이사를 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예. 뭐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 예. 제가 뭐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지난 5월 발입니다. 저 때만 해도 종로로 이사를 가서 그 직후인데 종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내가 회피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총선 의지가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출마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뭐 꼭 종로가 아니라도 뭐 다른 지역 당에서 선택해 준다면 당에서 뭐 어떤 의지가 있다면 다른 곳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출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종로에 이사까지 했는데 임종석 통일운동 매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해석은. 그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민주당도 논란 제도권 퇴장 선언. 임종석 측 2, 3개월 계속 고민했다. 종로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이거 갖고 딱히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요. 아까 앞선 기사도 잠깐 있었는데 이 임종석 전 시장의 이 불출마 선언 그리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한 의미가 무엇일까? 86그룹 퇴진론이 다시 불 붙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앞부분에 어떤 대화 한 토막이 소개되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대화를 나눈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2월까지만 좀 버텨라. 선배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텨라. 정세균 선배가 비켜주면 들어가고 안 비켜줘도 딴 데 갈 데 많잖아. 많다. 초조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임종석 전 실장이 들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 내가 바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꼭 종로를 고집하지 않고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출마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였어요. 그런데 돌연 불출마, 제도권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이 기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민주당 내의 반응 영상으로 하나 묶었습니다. 보시죠.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불출마가 마치 최고의 선인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다 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와 또 걱정도 좀 있지 않을까. 자, 당 분위기는 저렇게 좀 뭔가 깜짝 놀라서 만류하고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단순히 총선 불출마를 넘어서
정계 은퇴까지 시사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뭐로 추정하십니까, 장유희 변호사?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어지는 불출마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까도 계속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비교적 총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뭐 자평하는 가운데 그리고 준비도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후진들을 위해 정말 길을 열어주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종로에 일단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 정세균 전 의장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구로 이사까지 간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왜냐면 무슨 경선을 치른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모양새도 좀 좋지 않고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뭐 다른 서울에 아주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있는 대항마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일단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인이 86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이제 용퇴하겠다. 저는 상당히 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예전부터 이제 86세대가 민주당 내에서 이미 기득권화되고 예전에는 또 운동권의 과대대표화 됐다는 이제 지적들 그리고 20, 30대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비판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자신을 하나의 또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하나의 결단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한 자질을 갖추는 후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전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869로 뭐 386이라도 불렸으면 86세대라고 요새는 통칭을 합니다. 30대의 정치인이 됐죠. 국회의원도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40대를 보내고 지금 50대가 됐는데 지금 일각에서 그렇죠. 386이 기득권화된 거다. 정치적 기득권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의식할 수도 있었다라는 해석이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이 의미를 해석한 기사예요. 누릴 만큼 누렸다. 쇄신론 여의도 386 시대 저문화.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그리고 정계 은퇴 시사 이 입장 표명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정계 은퇴 여당 용태론 확산이다. 15년 넘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다. 조국 사태로 치명상을 입은 거 아니냐는 거죠. 세대교체 역풍이 불 수 있다. 불고 있는 건가요? 불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철희 의원 인적 쇄신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 진퇴보다는 새정치 고민 뭐 이렇게 또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86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자, 최영철 표지위원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퇴진론 이어질까요? 386 퇴진론으로 이게?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당 얘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마그마가 거의 지표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제 분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읽고 정치인들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우리 임종석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큰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까? 뭐 원래 청실장 직급은 장관급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 항상 보죠. 거의 대통령 다음에 2인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러한 자리까지 한 분이 또 나와서 어디 뭐 내가 어디 다음 자리 총선에서 자리 하나 없을까 기웃거리는 모습보다는 그 자리를 만약에 비켜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과감하게 물러나자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 지금 거의 다 은퇴해 계시죠. 지금 물론 그 노무현 정부 때 하셨던 문희상 의장님 그 의장으로 계시지만 어쨌든 자기가 은퇴할 수 있는 시점에 왔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국민들이 자기를 계속 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정치인들이 자꾸만 사라져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싸움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원한 품지 않는 정치가 됩니다. 항상 버릴 때, 떠날 때를 아는 정치인이 자꾸 나와야 우리 정치가 저는 건강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게 386 퇴진론으로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압력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이 생기면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거니까 우주의 법칙이죠. 큰 압력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임종석 실장이 뭐 산해를 많이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제가 그 고속도로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고속도로 초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이 정치권의 현 상황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상황에서 자기가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한 템포 약간 쉬면서 보겠다 이런 그렇죠. 국민을 본 거죠. 국민을.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의 부름을 받는 거지 자기가 자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저는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물러나지만 국민이 저런 정치인 참 멋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주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이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도덕적, 그러니까 멋있게 물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우위를 점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후배들과 미래와의 교각이 돼서 다리가 돼서 연결해주는 멋진 원로 정치인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에 스테이트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스테이트맨이라는 그 위치의 정치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스테이트맨이 뭐냐면 정치를 하지만 그렇죠. 그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스테이트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스테이트맨이 없습니다. 선생이 없고 원로가 없는데 저렇게 가면 국민이 불러주든 아니면 원로나 스테이트맨의 자리를 점하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사람들에겐 반대로 그것이 그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압박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 편집위원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지금 이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스테이트맨에 대한 평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훗날입니다. 훗날.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은 총선에 안 나간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 때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3년 뒤입니다. 그때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물러난다 해도 정치적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역할이 지금부터 있을 거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분은 물론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싶고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땠습니까? 보스만 쫓아가고 자리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이 나오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 자리를 쫓기보다는 스스로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정말 큰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서울시장이라는 공간도 열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엔 대권이라는 공간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지금 1보 후퇴를 하는 것이 향후 2보 전진을 위해서 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저는 3년 후에 서울시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명의 정치인, 뭐 불출마 또는 정계 은퇴 시사 이런 내용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좀 떠오르는군요. 굉장히 흔한 표현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하여튼 어제 동시다발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4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일당 이사장 얼마 전에 출장을 유럽으로 갔던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인데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옹호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는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2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주장과 발언에 대한 평가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조국 털듯 하면 누구든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당, 조국 조사 전에 또 검찰 흠집 내기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6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질문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약간 좀 비아냥하는 듯한 발언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정리하면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검찰은 국민 누구나 다 마음먹으면 다 잡아들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비판을 합니다. 일반 국민 중에 주가를 조작하고 표창장을 위조해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또 반문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여기 또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여기 논평이 있어요. 국민의 정신건강에 독버섯이 되기로 한 유시민, 요설가의 요설이 요란하다. 무슨 이게 운을 맞췄네요. 혹세무민 선동궤변은 큰 죄다. 엄청나게 혹평이 담긴 논평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얘기가 역시 이 검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북한 주민이 북으로 송환됐잖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유시민, 북선원 송환에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 방 내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강력범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북송한 거를 왜 비판을 하냐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분을 한국에서 받고 싶으면 자기 방 내주든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구 강연에서 다시 옹호 발언 내놨습니다. 검찰이 털면 안 걸릴 사람 없다. 우리 모두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대목이 있네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기 발로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거일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는 발언도 합니다. 자, 이 발언들 여러 가지 주장 오늘 신문들에서 이 내용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네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국민들의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 위에 서서 위에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틀렸다, 맞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규정 짓고 단정 짓고 편 가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철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걸 이루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조국 털듯이 털면 누구든 구속된다? 우리 국민이 그런가요? 물론 약간의 경범죄까지 만약에 잡아낸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국민이 사실상 잠재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약간 경범죄까지 친다면 저런 말씀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격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정말 이건 범죄다. 이거는 정말 척결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해악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범죄를 국민이 정말 털면은 다 나올까요? 저는
하태경 의원이 뭐 겁나서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는데 예. 현실적으로는요. 예. 힘 없고 빽이 없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아니 뭐 지금 유시민 예. 그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이사장. 되나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예. 볼 때는 예. 주변에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 빽이 있고 예.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 혹시 아닌지 좀 시야를 좀 넓게 다른 국민들을 예.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위에 시민 이렇게 물음표를 또 딱 찍어 주셨네요. 윤시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수많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 논란이라는 거는 검찰이 너무 턴다. 뭐 소위 말해서 이런 수사에 표현인가요? 대한 논란도 많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잘한다 하시다가 예. 지금 또 이런 인식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사실 좀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의 사례를 들면서 예.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별건 수사 이런 의혹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말씀의 취지는 기본에 깔린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일반 그 보통 시민들의 사례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지도층인 조국 장관,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었잖아요. 고위공무원의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식을 표현하느냐. 저는 사실 안 맞아요. 그걸 왜 또 국민적 시각을 끌어다가 쓰느냐 이거죠. 예. 저는 그래서 본인이 그 대고 있는 사례와 예. 본인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을 혼동해서 막 했기 때문에 약간 여론의 호도의 위험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왜 국민을 끌어다 거기다 얘기를 하냐 이 지적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사례를 갖고 일반화하는 건 좋지만 특수한 사회 지도층 예. 인사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갖고 일반화하는 거는 예. 이건 아실 텐데 이건 구성의 오류예요. 절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본인의 검찰의 시각이 반영된 예. 말씀으로 국민 여론 호도에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는 뭐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처럼 적으셨네요. 예, 직접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예. 국민들이 다 지지자는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발언, 이 논란의 발언이 나온 공간이 예.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연에서였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자들한테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하면서 예. 뭔가 이제 호소하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발언을 좀 이제 강도 높게 할 수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발언이 예. 어떻게 이제 그 언론에 실릴 때는 그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그냥 던지는 의미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지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도 그게 알려지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소개가 되잖아요. 예, 저는 물론 이 발언 자체는 예. 좀 긍정하고 옹호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국정농단 수사도 말씀하셨지만 국정농단 수사에 처음 이제 계시는 언론에서 아주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을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국 수사, 조국 예.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사태까지 왔을 것인가? 가족들을 이렇게 다 샅샅이 훑을 것인가? 예. 이런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도 존재합니다, 지금. 하고 예.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까지 좀 목소리가 예.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유시민 이사장이 17대 국회의원일 때 동료 의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좀 비호감적으로 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외연이 확대되고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예.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이 됐던 거는 예. 상당히 그 톤을 적절하게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네.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조금 너무 나아간 거 아니냐. 내 집에, 내 방에 들이라는 거 아니냐. 그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저항감이 딱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은 이제 자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의 스피커로 또 오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좀 자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장윤 변호사께서는 내용 측면만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있고 수긍한 면이 있지만 그거를 나타내는 방식과 표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지적이시네요. 자, 정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금 입을 여신 김에 끝까지 한번 열어보시겠다는 건데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지금 차를 한번 몬 김에 그냥 뭐 바닥까지 한번 달려가셨는데 이제 지금 바다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 결국에는 가는구나. 결국에는 민폐와 좀비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꾸만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기 말만 계속 하다가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결국 이분이 바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국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이죠. 조국이라는 장관이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전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국민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사를 한 것이죠. 조국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작았다면 검찰이 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비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 뒤에 또 다른 권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까? 권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골프장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력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쌓아놨던 부가 아직도 어디에 축적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 검찰과 국민은 감시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한 감시의 눈길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서민들과 똑같이 비교해버린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서민들이 어떻게 조국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서민들은 권력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표창장 위조나 이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가 조작료 어떻게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비상장 주식 못 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민들과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걸면 다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바다로 가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 결국에는 큰 사고 난다. 국민들이 구해주러 가기 전에 빨리 차를 되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기사 중에도 그렇고요. 패널 분들이 언급하신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혐의란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유시민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력층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고 제도예요. 근데 그 환경이나 제도를 고쳐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환경과 제도가 나쁘다고 하면서 거기에 침을 뱉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침을 뱉는 국민은요, 그거를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제도를 저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그거를 뭐 넘어서면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제도는 힘 있는 분들이 고쳐주셔야지 그걸 자꾸 불신을 쌓고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깨버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각이 자칫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대한 우려도 좀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국 이번 주 다시 불러 조사. 동생은 오늘 기소다. 여기 있습니다. 검찰 조 전 장관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출석 수사 때 뭐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얘기를 할까요? 근데 아무튼 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는데 화상 접견이랍니다.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화상 접견은 통상 먼 거리에 있어서 좀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활용하는 건데 서울인데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나게 합니다.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화상면회, 진술 거부권 등 법적 권리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법적 권리니까 뭐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다 또.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은 이런 권리를 철저하게 다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시죠. 취재진 따돌리는 비공개 소환. 최근에 이제 검찰 쪽의 어떤 지침이나 이거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공인으로서는 처음 적용된 거다. 진술 거부권으로 수사 회피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화상 면회를 했다. 이 화상 면회 부분은요, 뭐 언론사에 좀 다른데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뭐 같이 가서 화상 면회를 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아니면 뭐 딸만 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화상 면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과도한 배려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상 면회는 통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얼굴을 보면서 어떤 뭐 통신상으로 좀 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 집과 지금 정경심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은 차량으로 한 20여 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화상면회를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좀 더 먼 곳에 가서 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화상면회. 뭐 화상면회를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게 되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뭐 그런 게 불편해서 했겠죠. 근데 다만 화상면회는 이제 이격돼 있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 경우에 하는 경우가 주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격이랑 예를 들면 서울에 수감이 돼 있지만 가족들이 만약에 저 어떤 다른 도시, 먼 도시, 예를 들면 뭐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등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럴 때 그쪽에서 화상면회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그렇거나 취지는. 아니면 면회 가고 싶은 사람이 뭐 신체적 이런 문제 때문에 면회를 못 가거나 뭐 가까운 데 거동이 가야 좀 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면회 제도인데 이용했다는 게 사실은 스스로 자제해야죠.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접 가서 면회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환 문제도 사실은 이게 비공개 소환으로 저희가 볼 수만은 없어요. 이게 특혜 소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비공개 소환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소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 출입문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 계신 기자분들 전부 내보내고 나서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뭔가. 약간 특혜 소환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한 말을 떠나서 본인이 공인이면은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 변호사,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여러 차례 면회를 했어요. 근데 그 면회를 두고도 약간 논란이 좀 있죠. 지금 정경심 교수는 수감이 된 상태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그리고 수감이 된 부인 이게 자꾸 만나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당연히 접견 금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뭐 말을 맞춘다고 지금 시점에 말을 맞춘다고 해서 뭔가 이제 수사의 방향을 무리하게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튄다든가 그거에 아주 원천봉쇄가 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또 이미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거의 다 변호사가 겹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정합성을 이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입을 맞춘다, 공범인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건 좀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견을 못하도록 하는 자체가 뭐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검찰이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네요. 윤기찬 변호사. 근데 저거는 가끔 검찰이 수사 기술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견을 하게 되면 녹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조심하지만 은연중에 수사 단서가 될 만한 말들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접견하는 건 옆에 누가 있죠? 옆에 할 때. 아니, 녹음을 해요. 말 대화 자체를 녹음을 대화를 한다고. 녹음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수사기관이 그걸 녹취록으로 떠서 가져가요. 그래서 수사가 난간에 부딪힐 때는 상호간의 말씀을 조심해서 하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여지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검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원칙적으로 막아야 해석이시네요. 되거든요. 네, 막아야 되는데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도 겹치고 뭐 법을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이렇게
어떤 공모와 관련된 문제를 예.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즘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각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사실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윤창호 비극, 옆 동네에서 대낮 만취 운전이 또 죽음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취 운전은 밤만입니까, 통상? 근데 대낮 만취 운전입니다. 여기 지금 사고 현장 보시면요. 차량이 서 있고 뭔가 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19도 와 있고요. 경찰차도 와 있고요. 보시죠.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횡단보도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입니다. 구속된 60대 남성, 새벽까지 마셨다. 술이 안 깬 거예요. 날이 밝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 처벌 강화에도 오전 시간 적발 건수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밤늦게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아침에 제대로 그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아침에 운전하거나 낮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바로 운전한 것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많이 마신 상태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도 이게 큰 음주운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죠. 지도 보시면 윤창호 씨 사고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리상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6일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안타까움이 많은 지역 아닐까. 그런데 또 벌어졌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음주운전 이거 언제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강조를 해도 본인이 자기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관대해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예.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거나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한테는 아무래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동행하거나 같이 마셨던 사람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좀 의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밤새 새벽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새벽 2시나 3시쯤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을 때고 가족이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설해도 그러니까 막고 싶다면 아니 그 사람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10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걸 행정력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그 다음 방법은 사람들의 책임을 좀 같이 묻는 뭐 이런 방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것도 계속 강화를 이야기하고 강화해 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을 바라보는 잣대와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걸 좀 공론회장에 놓고 좀 약간 토론을 해봐서 좀 동의가 된다면 거기도 좀 처벌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현장에 있었던 주변 사람 아니면 밤새 술을 먹고 나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걸 알고 있다. 근데 책임을 묻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단 지금은 그 동승자, 그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그 방조 혐의로 동승자. 또 양형에 있어서도 또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주운전을 할 걸 인지했다면 그 처벌의 범위를 이제 그 같은 뭐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한테도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술자리에 있었다든지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제3자들한테는 책임을 묻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음주하는 자리에 동석하는데 누군 나 운전하지 마, 친구 운전하지 마 했다고 그럼 면피가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이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윤기찬 변호사.
저는 뭐 그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상당히 예. 애매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음주 측정기 비슷한 어떤 시동,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 시동이 걸리는 이런 차량 자체에 어떤 그렇죠. 센서가 있어서 음주면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게. 그런 그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장착도 될 것 같고. 그게 또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늙고 외로운 한국. 이거 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 뭐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늙어간다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외로워져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육비는 줄고 외식 병원비는 늘었다. 그러니까 늙어가니까 병원비가 는다. 아프니까요. 외로우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안 해먹고 나가서 그냥 혼자 사 먹는답니다. 그래서 외식비 늘었답니다. 혼자 사니까 당연히 아이가 없잖아요. 교육비 안 들어간답니다. 줄고 있답니다. 교육비를 줄이고 싶다고 그렇게 정부가 역대 정부가 했는데 이렇게 줄은 겁니까? 교육비가? 보시죠. 28년간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 나왔는데요. 1인 가구 급증의 집밥보다 외식, 식료품비 비중 1990년에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교육비는 2009년 정점을 찍은 뒤 반토막. 교육비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비, 병원비 들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지소미아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한일 국방, 지소미아 담판 벌였지만 끝내 접점 못 찾았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경두, 고노, 태국에서 회담 열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이 규제 먼저 풀어야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본은 그럴 생각 없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최후 통첩한 셈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좀 뭘 다르게 보고 있나 봅니다. 예정대로 종료냐 극적 반전이냐. 미국 지소미아 뱃머리가 올라오는 중. 이 뱃머리는요,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는 계속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짐이 있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견해차 여전하지만 봉합 여지 여전히 남겼다. 미국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은 시동 거는 일이다. 청와대 양국 물밑 협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3일까지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아빠 찬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쓴 책이 뉴욕타임스 논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책은 미국 주류 언론과 아버지의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화당 관계자들의 대량 구매가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며 아빠 찬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산소 카페입니다.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 커피가 아닌 산소를 사 마시는 카페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5,000원에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산소 테라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우길기 응원입니다. 야구 한일전이 있었던 그제 관중석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일부 관중이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하고 있죠. KBO는 이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주최 측은 현재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건 괜한 노파심일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야구대회도 저 정도인데 올림픽 때는 얼마나 많은 우길가 등장을 할까요? 우리로서는 고민이 있는 지점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